네, 이제는 코스피 7천이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장의 기운이 그렇게 강합니다. 5,000포인트를 넘어서 이제 어디까지 시장을 열어두고 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과 행복감이 있는데요. 오늘 기획 특집으로 LS증권 신중호 리서치 센터장님과 여러 시장 이야기 전략들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무섭네요. 국내 증시가. 그죠? 네. 4% 떨어지면 그 다음날 5% 오르고, 그죠? 네. 와, 그런 상황에서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 외국계도 그렇고, 코스피 목표치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굳이 LS는 목표가가 얼마냐, 목표치가 얼마냐 안 여쭤볼 텐데, 이렇게 정말 다음 단계로 우리가 지수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 필요하나요?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 시장을 강하게 끌어왔었던 8알은 사실 반도체. 그렇죠. 거의 네. 9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약간의 그 정부 쪽에서 이 주주환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부분들, 그게 이제 수급과 결부되면서 올라왔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시장의 ROE가 17% 정도는 되기 때문에, 네. 그 선진국 내지는 주요 국가와의 어떤 PBR ROE로 봤을 때는 지금 17%이게 되면 사실 7천의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어떤 중복 상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 좀 할인하다 보면 15%로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개정상법 같은 이슈가 아직은 명확하게 된 건 아니라서 그것까지 감안해 보면 한 5,800에서 6,000 정도의 지수는 나오거든요. 현재의 어떤 디스카운트를 고민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게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지. 물론 우리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조금 눌리니까 현대차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내수주들로 네. 이제 수급이 이동하는 부분은 선순환이라서 상당히 고무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다시 시장이 5,500, 6,000을 가려면 결국은 반도체가 다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가 다시 가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라고 보면, 첫 번째는 AI에 대한 성장의 의구심이 조금 생겼거든요. 이를테면 미국에서 지금 캐펙스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캐펙스 투자 지출하면 어떤 생각이었냐면 성장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네.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이 캐펙스 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즉 캐펙스가 비용이라는 인식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회사채 발행하고 돈 빌려서 투자한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라는 거는, 그동안에는 금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빅테크는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빌려서 한다? 그러면 네. 매크로 상황, 금리의 상황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주신 건데, 그래서 금리가 좀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7천을 가려면 글로벌 금리가 낮아져야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그 배경은 아까 빌려서 투자한다. 네. 투자를 해야 우리의 공급처, 수요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는 캐펙스가 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이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시중금리가 좀 낮아지는 이슈가 발생해야 7천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리는 워낙 중요한 주식 투자의 잣대이죠. 네. 그리고 또 대변수로 말씀하신 길에 환율까지 얘기하게 되면 우리 환율도 사실은 좀 안정화돼야 될, 그죠? 그런 그 항목 가운데 하나인데 여전히 좀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는 흐름들이고, 이게 네. 우리 또 미국에 대한 대미 투자 계획이라든지, 그죠? 또 시장의 센치라든지 여러 개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환율이 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단순히 금리 차만 갖고도 판단이 되는 네.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의 유출이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미 네. 투자는 사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그게 깔려 있는 높은 환율에 이유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400 중반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레벨이다라는 얘기 나오는 이유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돈은 벌지만 나갈 수밖에 없는 자금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의 환율이 안정을 찾으려면 외환 보유액이 증가 속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FDI라든지 아니면 무역 수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속도에 대한 기대감을 주려면 첫 번째는 우리 내부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FDI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당장은 우리가 사실 내수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부의 어떠한 그린필드 투자라든지 투자가 내부에 많이 일어난다라는 이슈가 크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단기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단기에 1,400원 이하, 1,300원 이렇게 가기에는 굉장히 조금은 전망이 약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포트폴리오 투자라든지 해치 펀드들의 수요로 인해서 환율의 안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금리 차이인데 우리가 어떤 금리 차를 좁힐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연준이 조금은 금리를 내려주는 사이클에 해서 네. 상반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400원 중반에 고환율을 좀 감내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즌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외 변수를 두세 가지 짚었습니다만 어쨌든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한국 증시는 강세장으로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는 건 맞는 거죠? 네, 뭐 작년 10월, 그러니까 11월, 12월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소위 말해서 옆으로 가면서 네. 시장이 선순환을 하고 결국은 또 다시 레벨업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2월부터 어떤 4월까지는 사실 조금은 변수들이 많긴 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케빈 워시 네. 이제 연준 의장 지명자지만 아직 인사청문회도 안 했거든요. 네. 인사청문회가 빠르면 한 3월 정도? 그리고 인주는 한 4월? 그럼 5월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지 않겠냐라는 그림인데, 인사청문회 말씀드린 이유는 인사청문회 때 거의 전 세계에 케빈 워시의 통화정책 그렇죠. 스탠스가 나오기 때문에 오락가락 하겠죠. 네, 그래서 2월이나 3월까지는 그 깜깜이 기간이라는 네네. 그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빅테크의 캐펙스가 비용으로 전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 중순 이후에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올 텐데 그게 과연 그 기업들의 영업 흐름이 캐펙스를 하면서도 잘 소화하고 있는지를 좀 챙겨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월과 4월까지는 소위 말하는 이 전자닉스의 시장 주도력보다는 전자닉스가 조금 쉬어갈 때 이 어떤 순환매의 장이 우리나라는 좀 펼쳐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센터님도 오래 계셨지만 시장에 주식시장은 항상 뭐 걱정의 담벼락이 있죠. 네, 맞습니다.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가느냐 흘러내리느냐의 문제이고요. 국내 시장으로 와서 수급을 가지고 최근에 뭐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역대급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네. 역대급 개인들의 순매수, 역대급 외국인들의 순매도 이게 딱 충돌하면서 그죠. 이전 같으면 우리가 아이고 외국인은 어떻게 이겨 그랬는데 사실 동학개미 흐름 때 개인들이 이거를 이긴 경험이 최근에 있단 말이에요. 네, 뭐 6년 전이네요 벌써. 그래서 이 수급 흐름을 또 특별히 외국인들은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수급만 놓고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 구간,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금액만 놓고 보면 한 170조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샀습니다. 그때는 사실 ETF나 이런 것보다는 소위 말하는 R 주식으로, 지금은 ETF 매매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40조 원 정도, ETF에서 한 30조 원 정도. 네. 그러면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때보다 시총이 더 커졌기 때문에 예탁금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여전히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삼성전자 닉스가 눌리면 오히려 다른 쪽으로의 풍선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절연을 해야 되는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력이 있다고 해서 시장이 반드시 상승한다라는 건 아닌 거죠. 네. 이게 약간은 조금 고민의 어떤 영역이긴 한데, 외국인의 투자는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어떤 가늠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지표이긴 하거든요.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 지수가 빠지는. 근데 개인 투자자가 산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장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익률 게임이라든지 종목 선택이라든지 상당히 액티브한 장이 펼쳐지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개인 가계 유동성 대비해서 여전히 여력이 있다라는 거는 인정. 다만 아까 이제 시장은 삼성전자나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삼성전자와 반도체의 방향성이라고 보면 시장 자체는 이 상방이 지금 당장 막 열리면서 시장이 너무 올라가면 어떡해,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네. 이제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을 이제 지수와 관련된 꼭 대결 구도로 볼 필요 없고, 그렇죠? 네. 시장의 선순환 혹은 조정하면서 순환매가 나타날 때에 수급의 효과들은 분명히 ETF가 지금도 코스닥 뭐 대형주사고 있었잖아요. 이런 약간 질적인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코스닥과 관련된 이제 코스피 5천은 어쨌든 달성이 됐고요. 그죠? 네. 네. 다음에 코스닥 3천 얘기가 나오고 옛날 같으면 뭔 3천이요 그럴 텐데 5천 우리가 봤기 때문에 네. 그래 뭐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걸 보자. 근데 정부의 의지나 이런 것들은 꽤 그죠? 나중에 사실 한참 지나고 후유증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정부 의지는 또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네. 뭐 일견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코스닥의 어떤 그 수익률이 지난 1년 동안 놓고 보면 코스피 대비 소위 말해서 언더가 많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거의 시장 지수 기준으로도 한 50%포인트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삼성전자나 닉스 대형주가 약간은 그 숨고르기를 할 때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쪽에 수급이 갈 만한 상황은 된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래도 코스피는 5천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반도체라는 어떤 소위 말하는 근거가 있는 상승, 그렇죠. 이익이 수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서는 코스닥이 약간 그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지도 않고. 약간이 아니라 사실 꽤 있죠. 근데 최근에 예. 어떤 그 수익률 갭이 벌어진 부분들에 대한 기관 투자자분들도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정부 쪽에서 어쨌든 코스닥은 사실은 정부의 정책에 많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어떤 자금이 좀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기관들 중심으로는 ETF 설정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익률 워낙 갭이 벌어져 있어서. 그래서 단순히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반기에 한 20%포인트는 더 앞설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 수익률이 갭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뭐 코스피가 5천에서 이렇게 숨고르기 한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 20%게 되면 한 네. 1,300에서 1,400이거든요. 이 정도의 수익률 게임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렇죠. 이쪽에서 약간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도 그래도 바닥을 이렇게 왜냐하면 로봇 같은 이슈가 맞아요. 멀긴 네.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만 아니라 로봇 우주까지도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도는 상황에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코스닥에 비중이 상당히 큰 업종이다 보니까 소부장이 동참해주고 네, 또, 소부장은 그죠? 예, 당연히 그렇죠. 그건 네. 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라도 코스닥이 2, 3월은 코스피보다는 퍼포먼스가 상당히 강할 수 있다는 건 저희들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정부에서 코스피 쪽도 우리가 일본처럼 밸류업 한다 그럴 때인데 좋은데 시간이 하세월이잖아요 했는데 사실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책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네. 코스닥도 정말 이제 선순환이 되고 빠질 기업들은 빨리 빠지고 또 정말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한것 같아요. 벤처기업들 정말 들어오고 예. 그런 장이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AI 이야기요. 뭐 지난해도 몇 차례 AI 버블론이 있었고 네. 올 연초에는 피지컬 AI가 이걸 약간 좀 덮는 모습을 놨다가 다시나 이제 AI 유정, AI의 유령,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그 투자자의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게 계속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또 국내 시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또 대응 전략을 짤 것이냐. 이게 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캐펙스가 성장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되는 단계로 넘어왔다라는 얘기의 네. 핵심은 이 빅테크들의 OCF 영업 흐름 대비 캐펙스 비율이 지금 70%를 넘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뭐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글로벌 IB들이 추정치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갈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투자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버블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한마디로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없는 성장의 가속화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약간은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버블로 인식될 수도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더 추가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화면에도 나왔지만 뭐 채권을 발행하면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에서 한번 검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나오는 프리어닝 시즌의 3월 말부터 4월까지
과연 빅테크들이 이런 캐펙스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전력이라든지 구리 가격이 올라오면서 이 공장을 돌리는 비용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감가상각비라든지 전력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 기업들이 정말 향후에도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버블로 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을 체크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고 봤더니 기업들이 더 대출을 받으면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건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부채가 민간 부채로 이동하는 과정을 미국의 정부가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캐비너시가 향후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내비쳐 준다면 충분히 다시 이 버블이 아니라 성장으로 그리고 돈을 빌려서 더 투자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어떤 검증의 시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돈도 당장 안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자기 돈 가지고 하고 빌려서까지 하느냐? 죽기 살기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뭐 저희는 대충만 할게요 해서는 생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빅테크들은 사활을 이제 건 겁니다. 맞습니다. 네. 기획 특집으로 LS증권 신중호 리서치 센터장님과 시장 이야기 쭉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국내 시장의 이제 중요한 섹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의 우리 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을 말해주는 거는 반도체와 반도체 이익이다. 반도체의 어떤 수요, 어떤 가격 상승인데, 과연 이게 이제 이 퍼포먼스, 이익 전망치 상향, 주가 상향,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네. 이게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분기별로 이게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1분기 32조 원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분기 40조 원, 3분기 46조 원, 4분기 47조 원. 이걸 합치면 영업이익이 거의 한 160조 원 막 이럽니다. 몇 년 전에 분기에 6,600억인가 벌 때가 있었어요. 야, 6천억, 그죠? 지금 뭐 분기에 30조 원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이, 엄청난 실적이고 엄청난 어떤 경쟁력인데, 참 고민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30조에서 40조 되는 8조 원의 1분기에서 2분기 늘어나는 모멘텀은 굉장히 큰 건데,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땐 6조 원이 늘어나고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갈 때 1조 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증폭의 강도는 이렇게 하반기 갈수록 성장률은 둔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이걸 보면서 올라왔는데 2분기, 3분기, 4분기는 40조 원대이긴 한데 40, 46, 47. 엄청난 숫자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 늘어나는 거는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27년에 넘어갔을 때 더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비용이냐 성장이냐라는 어떤 갈림길이 있는 거고 또 하나 미국에서는 아마 저는 1분기나 2분기 중에 트럼프발 변동성도 어쩌면 있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거는 물가를 낮추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유가를 낮추려고 하는 건데 유가를 낮추는 이슈도 있지만 또 하나는 칩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PC 업체들, 노트북 업체들이 너무 비싸서 못 만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럼 저가형의 중국의 메모리라도 쓰지. 그러게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너무 비싼 가격이게 되면 뭔가 위에서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물가를 통제하고 싶은 트럼프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를 낮추는데 유가도 낮춰야 되고 그래서 뭐 마두로라든지 체포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우디의 증산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치플레이션에 대한 고민들이 1, 2분기에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올 수 있죠. 그렇죠. 가격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하실지 모르는 그러니까요. 그런 변동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음 로봇주 얘기하겠습니다. 로봇이 이제 단순 로봇이 아니라 로보틱스 모멘텀으로 현대차 그룹까지 가세라면서 엊그저께 이제 주말에 아틀라스가 덤블링 하는 거 보면서 주가는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잠잠하다 그죠? 현대차 플러스 이제 로봇의 이 모멘텀 좀 얘기해 주세요. 로봇이 피지컬 AI 특히 1월에 CES를 통해서 젠슨 황이 넥스트는 피지컬 AI다. 생성형 AI는 머리만 있었지 이제는 팔다리 몸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게 AI 확산으로 가는 그 어떤 트리거 모멘텀으로 로봇으로 제기가 된 건 맞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 특히 현대차를 중심한 자동차의 모멘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기대는 멀고 현실은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의 실적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실적과 기대의 괴리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숨고르기에서 수급적인 밸런스로 좀 채워넣기 과정인 거지 네.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은 26년이나 27년은 접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올라가는 게 너무 허무맹랑하다 이건 아닙니다만 실적으로 내지는 우리가 삼성전자나 현대차 SK 하이닉스처럼 가파르게 이익에 어떤 도움이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소위 말하는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거는 하반기 가서야 되지 않겠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틀라스의 덤블링 저렇게 공장에서 덤블링하고 다니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학습을 다 시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궁금한 섹터가 몇 개 있어서 이제 답변을 조금씩만 짧게 해주시고요. 네. 조방원전 역시 작년 상반기만큼 주도주는 아닙니다만 실적을 근거로 해서 또 계속 올라옵니다. 올해도 네. 실적 근거로 하면 조방원전은 괜찮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의 상승에서 주도 업종이 반도체 조방원 그리고 네. 일부 주주환원인데 예. 이게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는 이 섹터들이 주도 섹터 내에서 선순환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 한 디펜시브 또 성장 스탁이기 때문에 조방원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포트폴리오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증권주 많이 보고요. 또 네. 그저께 어제 오늘은 은행주까지 금융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금융증권주에 대한 시각은요. 금융주 내에서는 저희들은 증권주가 성장주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짧게 말씀드리면 2000년대에는 가계대출과 은행주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기업대출과 증권주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와닿으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성장에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냐고 봤을 때는 기업대출과 증권주의 시대다. 그러면 금융주 내에서는 증권주가 그래도 성장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주가 옛날에 그냥 브로커리지만 의존하던 증권주가 이제 사업 구조가 이제 아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자본이 커졌고요. 여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좀 생겼습니다. 자, 이제 설을 맞이하면서 1월에도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고, 네. 2월에도 이렇게 가도 되나 하는데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2월을 넘어서 적어도 한 1분기 정도 또 상반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전체 시장 전략, 섹터 전략 좀 주시죠. 예, 시장은 12월, 1월만큼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일종은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주도 섹터 내의 선순환을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조방원이라든지 특히 원전과 전력기계 쪽이 조금은 더 관심이 가고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높은 수준에서의 어떤 등락이다 보니까 증권주도 같이 봐야 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장이 버블이라고 하기보다는 추가 상승을 위한 조금의 숨고르기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케빈 워시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고 상반기 숨고르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가는 장이지 않겠냐라는 시각에서 시장 좀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잠깐 얘기하셨지만 또 국내 증시 워낙 좋지만 미국 증시 비중도 다 비우는 것보다는 좀 가져가는 게 최근에 좋겠다. 이제 미국 증시가 그래서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미국이 만약에 못 올라간다라는 건 우리나라도 사실 수요차가 못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일정 부분 최근에 6개월 동안 쉬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달러화가 생각보다 이제는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약간 리바운드의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 주식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획 특집 시장에 대한 생각들, 전략, 섹터 전략까지 신중호 LS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